우리는 누구나 등 뒤에 크고 작은 그림자를 하나씩 달고 살아갑니다. 네, 그렇죠.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상처일 수도 있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지내다가도 문득 혼자 남겨진 밤이 되면 그 그림자가 유독 길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꼭 있죠.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향해 눈을 반짝이는 당신,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당신을 위해 오늘의 깊은 탐구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미션인가요? 오늘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치유와 통찰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치유와 통찰이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출처 문헌은 2025년 도서출판 이음에서 출간된 노진화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남아있는 날들은 그림자도 떼어놓고입니다. 네, 노진아 시인의 시집이군요. 이 시집 속에 담긴 시편들은 물론이고요. 표지 이미지와 심층 비평 자료까지 전부 모아서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어 볼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제 눈앞에 놓인 이 책의 표지부터 묘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뭐랄까 묘한 평온함이 있거든요. 표지 이미지가 주는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느낌인가요? 잔잔하고 맑은 하늘색 바탕이 책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어요. 하늘색이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산맥 같기도 하고 혹은 조용히 넘실대는 파도 같기도 한 은은한 물결 무늬가 깔려 있고요. 산맥이나 파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그 위로 허공에 떠있듯 홀로 피어있는 하얀 꽃 한 송이입니다. 목련이나 맑은 연꽃을 연상시키는데 이 정갈한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다룰 화해와 승화라는 주제랑 어떻게 이어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 시각적인 고요함이 사실 이 시집이 품고 있는 거대한 내면의 격동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아, 역설적인 단서요? 네. 오늘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인의 문학적 여정에 있었던 거대한 전환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어떤 전환점이죠? 노진화 시인이 2005년에 발표했던 첫 시집의 제목이 외로운 사람은 그림자가 길다였습니다. 아, 첫 시집에도 그림자가 들어갔군요. 맞습니다. 그 당시 시인에게 그림자라는 것은 주체의 뒤를 길게 늘어뜨리며 끝까지 따라붙는 삶의 비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수동적인 고독을 상징했죠.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였군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에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출간된 이번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 바로 남아있는 날들은 그림자도 떼어놓고 라는 겁니다. 아, 떼어놓고. 여기서 떼어놓고 라는 능동적이고 단호한 행위가 도대체 어떤 실존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걸까요? 확실히 태도가 달라졌네요. 과거에는 무겁게 짊어져야만 했던 그 그림자를 이제는 스스로 떼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선 엄청난 내적 성장을 암시합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인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확 와닿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시집은 그저 예쁜 단어들을 나열한 서정시가 아니라 훼손된 기억을 치유하고 닫힌 방에서 열린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거든요. 맞습니다. 치유의 과정이죠. 어떻게 그 치유를 시작하는가 봤더니 제1부에서 아주 친숙한 매개체가 등장합니다. 친숙한 매개체라면? 바로 음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그 일상적인 미각의 기억이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화해의 다리가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편이 그렇게 다가왔습니까? 화해의 제물, 그리고 부제로 비비아나의 장어국이라는 시가 압권이었습니다. 아, 비비아나의 장어국. 친동생이 뜨거운 불 앞에서 뻘뻘 땀을 흘려가며 끓여준 장어국 한 그릇이 나오거든요. 네네. 오랜 시간 동안 자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앙금이나 껄끄러움을 이 진하게 우러난 국물 한 그릇으로 씻어냅니다. 아, 참 좋네요. 마치 재물이 신에게 바쳐져서 죄를 씻어내듯이 동생의 수고가 담긴 장어국이 화해의 악수가 되는 그 감각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그 시의 제목에 등장하는 비비아나라는 이름의 숨겨진 비밀을 풀었을 때 드러납니다. 비비아나요? 세례명 같은 건가요? 네, 비비아나는 동생의 카톨릭 세례명이기도 한데요. 4세기 로마의 순교 성녀인 비비아나가 역사적으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름 아닌 숙치, 그러니까 행오버와 두통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성인입니다.
숙취의 수호성인이요. 와, 그 진짜 재밌는 포인트네요. 성인 중에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남해안 지역에서 장어국이 지친 몸을 일으키고 쓰린 속을 달래주는 대표적인 해장국으로 쓰인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아, 해장국. 동생 비비아나가 끓여준 이 장어국은 어젯밤 마신 술을 깨게 하는 물리적인 해장국을 넘어서 세상살이에 치이고 상처받은 시인의 삶의 숙취를 해소해주는 영적인 치유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삶의 숙취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온갖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그런 것들을 숙취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찰떡 같네요. 아주 절묘한 비유죠.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닌 숙취의 수호성인 이름을 가진 혈연이 끓여준 따뜻한 국물로 치유받는다는 게 참 위안이 됩니다. 네, 음식이라는 감각이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의 전어라는 시에서도 후각과 미각의 심이 등장하잖아요. 가을 전어 굽는 냄새가 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속담을 모티브로 삼은 시죠. 맞아요. 시인은 그 전어 굽는 냄새를 단순한 식욕 자극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원초적 공간으로 우리를 소환하는 강력한 귀소 본능으로 묘사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죠.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묻고 싶어집니다. 팍팍한 일상을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잊고 있던 고향이나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당신만의 냄새나 음식은 무엇인가요? 일상적인 감각에서 기억의 심연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들어가는 훌륭한 시적 장치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미각과 후각으로 고향의 문을 연 시인은 제2부와 4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있는 공간에 대한 아주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공간이요? 특히 엄마의 텃밭과 갯벌이라는 두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지는데요. 텃밭과 갯벌이요. 둘 다 흙이 있고 생명이 자라는 곳이긴 한데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텃밭은 아버지가 거친 바다에서 싸우는 동안 어머니가 생명을 보듬고 길러내는 공간입니다. 통제 가능하고 헌신적인 대지죠. 우리가 흔히 아는 땅의 느낌이죠. 반면 갯벌은 다릅니다. 바다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남성적이고 표면적인 공간이라면 갯벌은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비로소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물이 빠져야만 보이는 곳이네요. 시인은 이 갯벌의 구멍과 구멍 사이에서 생명들이 숨을 쉬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화려한 바닷물에 덮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시인 자신의 내밀한 상처들이 비로소 숨을 쉬고 치유받는 포용적이고 여성적인 공간으로 은유하는 것이죠. 바닷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바닥이 드러나야 비로소 숨구렁이 열린다는 게 참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소셜미디어나 사회생활에서는 물이 꽉 찬 만조의 바다처럼 단점 하나 없이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진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은 텅 비어있는 갯벌처럼 나의 가장 취약한 바닥을 드러냈을 때니까요.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내면의 갯벌을 허용해야 숨을 쉴 수 있다는 의미죠. 공간과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뒤집어 보기의 시각은 다른 시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바로 헌신짝이라는 시입니다. 헌신짝이요. 네, 우리는 보통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하면 낡고 쓸모없어진 비참한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무언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버려졌다는 그 씁쓸한 뉘앙스. 그렇죠.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니까요.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낡고 닳았다는 건 결국 그 신발이 내 발 모양에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 새 신발의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고통을 짚어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새로 산 구두는 겉보기엔 번지르르하고 예쁘지만 며칠 동안은 발 뒤꿈치가 까지고 피가 나잖아요. 네, 밴드를 붙이고 다녀야 하죠. 하지만 오래된 헌신짝은 볼품은 없을지 몰라도 내 발을 가장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현대 사회는 자꾸 새 곳만 찾고 낡은 관계는 쉽게 버리려고 하는데 시인은 오히려 낡음으로써 비로소 편안해지는 오래된 관계의 미덕을 이야기해요. 낡아가는 시간의 가치네요. 닳고 닳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서로의 모난 부분을 둥글게 깎아내며 맞춰가는 숭고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시인이 장소와 관계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잠시 빌려오고 싶은데요. 헤테로토피아요. 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속한 일상의 규범이나 억압적인 질서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다른 공간을 뜻합니다. 일상의 질서가 정지되는 공간이요? 약간
해외여행 갔을 때 그 낯선 느낌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해변의 작은 마을에 뚝 떨어졌을 때 갑자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한국에서의 내 사회적 체면 같은 게 아무 쓸모 없어지면서 묘한 해방감이 드는 그런 기분이 떠오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시집의 4부를 보면 삼천포, 제주도, 격포 같은 남해안과 서해안의 구체적인 바다 지명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 익숙한 지명들이네요. 이 장소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유동적인 정체성이 허용되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인 것이죠. 상처를 드러내도 되는 바다. 이중섭의 팽나무라는 시가 좋은 예입니다. 제주도 서귀포로 피난을 와서 극심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그림을 그렸던 이중섭 허가의 고통, 그걸 묵묵히 지켜본 오래된 팽나무를 노래하거든요. 아, 그 낯선 피난처에서 고생하던 예술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군요. 네, 시인은 그 이질적인 장소에서 고통받았던 화가의 숙명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 팽나무를 거울 삼아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규범에서 벗어난 바다라는 공간이 주는 위로죠. 바다가 주는 공간적인 해방감을 그렇게 연결하더니 정말 근사하네요. 그리고 3부로 넘어가면 이 시집은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과 계절 속에서 또 다른 진리를 길어 올리더라고요. 시간과 계절이요? 폭염을 묵묵히 견뎌내며 붉은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담은 배롱나무가 거느린 여름 또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특히 2월, 거룩한 달이라는 시가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2월이라 보통 애매한 달로 여겨지죠. 맞아요. 보통 2월 하면 제일 춥고 연초의 결심도 흐지부지되고 봄은 아직 멀어서 뭔가 어정쩡한 달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 2월을 다르게 본 거군요. 네, 생명이 땅 위로 뚫고 나오기 위해 그 차갑고 캄캄한 흙 속에서 웅크리고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을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아, 준비와 인내의 시간이군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반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인의 감각이 눈으로 보는 시각에서 귀로 듣는 청각으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빗소리 듣는 밤이라는 시를 보면 캄캄한 밤에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시각이 사물의 겉면을 훑는 감각이라면 청각은 보이지 않는 시면으로 침투하는 감각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 오는 날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방 안에서 빗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간섭을 막아주는 차단막 혹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처럼 느껴지잖아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죠. 시각적인 자극이 차단된 어둠 속에서 오직 빗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시선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빗소리가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침묵의 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빗소리라는 청각적 장막을 두르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간 시인의 정서는 제5부에 이르러 매우 숭고한 영성으로 승화됩니다. 영성으로 승화됐나 멋진 표현이네요. 이 시집이 카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결코 특정 종교의 배타적인 언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정서와 아주 잘 어우러지거든요. 종교를 넘어서는 공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애동지라는 시를 보시죠. 아이들에게 팥죽 대신 떡을 해먹여 애군을 막는다는 한국의 토속적인 민간 신앙이 나옵니다. 아, 팥죽 대신 떡을 묻는 풍습이요? 그런데 이 동지 무렵이 1년 중 밤이 가장 긴 시기이기도 하지만 카톨릭 전래력으로 보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와 절묘하게 겹칩니다. 와, 토속 신앙의 앵마기와 카톨릭의 기다림이 이물감 없이 하나로 섞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흩은 미역국이라는 시에서는 아주 정갈하고 완벽하게 차려낸 미역국이 아니라 투박하고 엉성하게 막 끓여낸 미역국이 등장합니다. 흩은 미역국이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꾸며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진심이 담긴 인간의 서툰 기도를 그 미역국에 빗대어 보여주는 겁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기도. 누군가를 위해 끓여낸 그 엉성한 국 한 그릇이 세상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잖아요. 네, 그게 진짜 기도죠. 그리고 저는 제5부에서 바다라는 공간이 한 차원 더 높은 치유의 장소로 도약하는 것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충남 보령의 갈매못 순교지를 배경으로 한 순교자들의 바다, 그리고 부제가 갈매못 성지에서 이 시나 가시의 바다 같은 시를 보면 거칠게 부서지는 파도의 포마를 예수가 썼던 가시관의 날카로운 가시에 비유해요. 파도의 거품이 영혼을 찌른다는 시적 상상력이 대단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 상처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세속의 욕망에 휩쓸려 잠들어 있던 내 정신을 번쩍 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정신을 일깨우는 고통이군요. 게다가 바다는 그저 죽음이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상처와 흘린 피를 하얗게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세례의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정화의 바다죠. 굳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겨울바다를 보며 훌훌 털어보려고 하는 그 보편적인 치유의 서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 지점이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 시집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정조를 하나의 단어로 명명하자면 바로 따뜻한 슬픔, warm sorrow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슬픔이라고 하면 보통 차갑고 우울해서 당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잖아요. 따뜻한 슬픔이라는 말이 참 생소하면서도 끌리네요. 우리는 흔히 슬픔을 빨리 극복해서 지워버려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하죠. 하지만 노진아 시인에게 슬픔은 인간의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슬픔이 온기가 된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내 과거의 뼈아픈 상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너른 품이 바로 그 슬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집의 제목인 그림자도 떼어놓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드디어 제목에 진짜 의미가 나오네요. 네. 20년 전에는 나를 짓누르던 무겁고 숙명적인 슬픔이었지만 이제 그걸 떼어낸다는 건 무자르듯 과거를 폭력적으로 잘라내어 부정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내 자아를 담담히 마주보고 그것을 거대한 자연의 흐름이나 신의 자비에 고요히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바득바득 어떻게든 이겨내보려는 그 도끼 품은 자아를 내려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내는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는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까지도 결국 나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정한 자아 통합의 과정인 셈이죠. 네네. 무리하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겨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두는 겁니다. 무리하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위탁한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함께 들으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적이고 계실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네. 현대사회는 늘 우리에게 빨리 극복해라, 생산적으로 움직여라 라며 숨막히는 속도를 강요하잖아요. 그 속도에 지쳐서 잠시 멈춰서고 싶었던 당신에게 파편화된 우리를 조용히 숨쉬게 해주는 갯벌의 숨구멍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 따뜻한 위로네요. 이 시집을 보면 나이 들어감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 아름다운 통찰이 있어요. 떠나보내는 시간, 딸에게 라는 시에서는 다 큰 자녀를 독립시키며 느끼는 헛헛한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식은 피에서는 젊은 날 그렇게 펄펄 끓어오르던 열정이 서서히 식어버린 중년의 비애를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상실과 쇠퇴를 노래하면서도 묘한 자유로움이 느껴지죠. 바로 그거예요. 열정이 식었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느라 스스로를 갉아먹던 맹목적인 의무감이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나는 해방감을 발견해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내 영혼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눈부신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쥐고 있던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시집의 맨 마지막에 배치된 시의 제목이 다름 아닌 전진이라는 사실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전진이요? 과거의 닫힌 방, 그 무거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열린 바다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다짐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먼 사색의 바다로 헤엄쳐 가보려 합니다. 네. 시인의 선언처럼 남아있는 날들을 위해 우리의 발목을 잡던 그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마침내 떼어놓는다면 여러분, 그 떼어낸 그림자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서 영영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쉽게 사라지진 않겠죠. 어쩌면 우리가 용기 내어 떼어낸 그 아픈 그림자조차 영원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저 근원의 바다 깊은 곳, 어느 고요한 헤테로토피아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언젠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해질 그날을 위해 바다가 그 그림자를 대신 품고 고요히 기다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상상이네요.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조용히 떼어놓고 싶은 마음속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떼어낸 그림자를 어떤 따뜻한 바다의 물결 위에 잠시 편안하게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밤엔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혀줄 차분한 빗소리를 들으며 당신만의 그 고요하고 넓은 바다를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넘어선 통찰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당신과의 대화, 여기서 부드럽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롭고 흥미로운 출처의 텍스트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